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이고 형제들과 사이가 돈독한 편이죠. 시누이들 때문에 갈등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차라리 동서들이 더 낫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막내 동서여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집안일을 할 때도 덜 차별받고 함께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누이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의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둘 다 아이를 원해서 임신을 하면 유산이 되는 것이 참 슬픈 일이랄까요? 제 몸이 약해서 그런지 너무나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제 몸도 상하는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곁에서 저의 잘못이 아니라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영양 보충도 많이 해야 된다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외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두 번의 유산이라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보, 너무 고마워요. 또 유산이라고 하는데 여보한테 말하기가 너무 그런 거야. 내 잘못 같고. 내 몸이 약한 게 너무 싫고 그래도 여보한테 말해야 되니까. 여보가 고생이지. 내가 뭘 했다고 고맙대. 난 여보만 아프지 않으면 다 괜찮아. 아이는 또 우리한테 찾아올 건데 뭐? 너무 마음 쓰지 마. 여보가 몸이 약한 건 아이가 아니더라도 여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 하는 거래. 여보 힘들 테니까 당분간은 음식하지 마. 외식하자. 한우 먹으러 갈까?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어. 아니야 여보, 나 괜찮아. 한우는 무슨. 난 유산이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여보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여보, 난 여보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보가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여보도 내가 아프면 똑같이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자. 소고기 먹고 내일은 여보 좋아하는 돼지갈비도 먹으러 가자. 알겠지? 내가 여보 덕분에 산다니까. 진짜. 알겠네요, 알겠어. 소고기 먹으러 가자. 여보를 누가 말리겠어. 고마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맞아, 내가 더 건강해지고 영양 보충 많이 하면 우리 둘한테 또 예쁜 아가가 찾아오겠지. 내 옆에 여보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남편의 밀착 케어를 받으면서 당분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일부러 노력했더니 몸이 그래도 첫 번째 유산 때보다는 더 빨리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 다시 유산의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산책을 한다던가 주말에 너무 높지 않는 산에 오른다던가 하면서 둘의 건강과 체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주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걸 즐겼었는데 이렇게 직접 두 발로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나무들이 가득한 산속에 가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등산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가까운 뒷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너무 높은 산은 무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결혼 2년 차에 세 번째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 유산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고 그래서 더 예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딛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죠. 혹시나 회사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까봐 회사도 그만두고 정말 아가에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임신 4개월 차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4개월 차까지 왔어요, 여보. 유산이 통상 20주 이내에 발생한다고 하던데 나 여기까지 우리 아가가 아무 탈 없이 살아와 준 게 나 너무 기뻐,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자. 5개월까지 무사히 넘기면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다 여보 말대로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들 많이 챙겨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고마워 여보. 이게 다 우리 여보가 노력한 덕분이지 뭐.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에게 찾아온 아가한테 꼭 세상의 빛을 보여줄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번엔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주어서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 우리랑 만날 수 있는 거잖아. 나 벌써부터 너무 설렌다, 여보. 어떡해? 여보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있잖아, 여보. 나 임신 4개월 차라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시댁 김장 담그러 오라고 하시는 거야. 난 임신 중이고 위험한 상태라 참석 못한다고 했지. 그런데 큰형님이랑 작은형님이 나한테 막내 동서가 빠지면 어떡하냐고. 자기들은 임신했을 때에도 했다면서 임신이 유세인 줄 아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뭐? 큰형수님이랑 작은형수님이 여보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2번이나 유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면서 임신이 유세냐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큰형수나 작은형수한테 전화 걸어봐. 이거 진짜 안 되겠어. 김장하는 게 뭐 언제라고? 당장 내일이야. 내일 참석하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시더라고. 나 어떡해, 여보? 나 이번에도 우리 아가 이름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것 같아. 여보 덕분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 견뎌왔지만 사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기도 해. 우리 3번 만에 얻은 귀한 아가잖아. 아가한테 무리 주는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여보. 나 이번에 그래서 회사도 그만뒀잖아. 이렇게 김장에 불려가서 큰형님이랑 작은형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일하면 더 큰 스트레스 받을 것만 같아. 나 두려워. 맞아. 여보 말이 다 맞지. 지금 전화 한번 걸어봐. 내가 대신 얘기할게. 그러면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 그래, 작은 형수님보다는 큰 형수님을 설득해야겠다. 그래야 뒷말이 덜 나오겠지. 작은 형수님은 큰 형수님한테 깍듯이 하고 또 둘이 많이 친하니까 큰 형수님한테 전화해, 여보. 알겠어. 잠시만. 스피커폰으로 전화 모드를 바꾸고 큰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형님은 옆에 남편이 듣는 줄도 모르고 아주 저를 잡아먹을 듯이 쌍욕부터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임신 4개월 차라서 욕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긴 그런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음 이렇게 저한테 쌍욕을 퍼붓지도 않았겠죠. 여보세요. 아까 통화로 충분히 얘기했는데 왜 또 전화질이야? 미친 거야? 어? 싸가지 없이 진짜 미친년인가? 우리가 임신은 유세 떨 게 아니라고 했지? 뒤지기 싫으면 꾀병 부리지 말고 내일 시간 맞춰서 와. 알았어? 하여간 요즘 것들은 둘째 동서는 안 그러잖아. 보고 배우는 게 없어? 느껴지는 게 없니? 막내 동서라고 봐주는 것 따윈 없어. 알겠어? 대답이 없어. 쌍. 어머, 형님. 막내 동서가 형님한테 전화질을 해요? 참, 눈치가 없어도 더럽게 없네요. 내일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요. 임신이 뭐 대수라고. 우리 뭐 임신하고 김장 안 담궜나요? 본인이 유산 2번 한 것도 자랑은 아니죠. 나 원참 정말. 지금 큰형수, 작은형수 같이 있나 보네요. 큰형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두 분 목소리가 다 들리고. 저희 아내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시죠? 거기 어딥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시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머, 앙큼하게 옆에 남편을 세워놓고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괘씸한. 막내 동서가 당연히 와야 되는 김장에 오라는 게 뭐 잘못인가요?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올 거면 오시던가요. 막내 서방님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여기 시댁이에요. 내일 김장해야 돼서 나랑 작은 동서는 여기서 잠까지 잔다고요. 알아요? 그건 큰 형수님, 작은 형수님 선택이잖아요. 전날에 가서 자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멀지도 않은데 두 분이서 수다 떨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두 분이 저희 아내만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 모를 줄 아셨나 본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아드리기가 힘드네요. 거기로 갈 테니 딱 기다리세요. 이 말과 함께 통화를 끄는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도 옷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무서워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눈이 돌아간 남편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시댁으로 갈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운전은 살살하자 여보 이러면서 차에 조심히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이성을 되찾고 걱정 마 여보 괴롭히는 사람들 혼내주러 가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아가 생각하면서 안전운전 할 거야. 불안하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따라 나섰고 어느새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댁에는 정말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도끼 노느라고 저희 뒷담을 하며 깔깔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뒤질라고 임신한 게 무슨 유세라고 김장을 안 하려고 해? 요즘 애들은 진짜 정말 작은 동서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아주 그냥 막내 동선 싸가지가 바가지야.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러니까요, 형님. 그래도 저희가 김장 전날에 시댁에 와서 잘하고까지는 안 했잖아요. 저희가 이 정도로 배려해주는 것도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배려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그지 없어요, 정말. 정말 안 되겠죠? 저희가 내일 확실하게 기강 좀 잡아보자고요. 매운맛을 보여줘야 정신 차릴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요? 정말 잠시도 안 쉬고 저희 아내 욕을 하시는군요. 뒤지기 싫으면 꾀병 부리지 말고 오라고 하셨죠?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 이제 큰형수님과 작은형수님과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동서들을 찾아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차례로 뺨을 날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오실 지경이었죠. 다행히 그 자리에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없었으니 망정이지 정말 주먹 다짐이 오고 갈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펼쳐진 이 광경에 놀란 시댁 식구들은 어버버하다가 시아버지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고함을 치셨습니다. 저런 이 녀석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아무리 막대 먹어도 그렇지 어떻게 네 형수들을 차례로 뺨을 때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설명해봐라.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형수들 뺨을. 너희 자식 제정신이냐? 저런요. 지금 내 눈으로 본 게 이게 지금 꿈이냐? 어떻게 뺨을. 내 착한 아들 초로가 만든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초로야. 정신 차려라. 빨리 사과하지 못해? 얼른 사과해 얼른. 큰 새아가 작은 새아가 괜찮니? 막내 새아가는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니? 어서 네 남편 좀 말려봐라. 엄마, 아버지, 저 큰형수님 작은형수님이 미정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정이 2번이나 유산한 사람이에요. 이제야 겨우 4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어렵게 임신한 사람을 예민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김장하러 오라고 하면서 쌍욕을 했다고요. 뒤지기 싫으면 꾀병 불리지 말고 튀어오라고 했더라고요, 엄마. 말 좀 해보세요. 엄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수들 뺨을 때려? 너 미쳤니? 그럴 수도 있지. 큰 새아가랑 작은 새아가는 임신했을 때도 와서 김장했었다. 왜 막내 새아가만 사정을 봐줘야 되니? 내가 그러라고 시켰다. 그게 잘못이니? 얼른 형수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못해? 저러나 얼른 형수들한테 사과해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어쩜 이렇게 못 배워먹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키웠어? 평소에 왜 안 하던 짓을 하니?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다니 충격이네요. 이것도 가족이라고. 이게 가족인가요, 아버지? 저 이런 형수들한테 형수라고 부르면서 가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엄마한테도 정말 실망이고요. 우리 미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수들이랑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못 참고 그거 한 번을 못 도와줘요? 형수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서 혼자 김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미정이 없었을 때처럼 딱 이번에만 큰 형수랑 작은 형수가 둘이서 김장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아니에요? 짝!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저런 이 녀석,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자기 아내만 감싸돌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혼자 착해 빠져서 걱정해더니만 이제보니 아주 이기적인 자식이야. 쓸모없는 놈, 넌 위아래도 없냐? 형수들한테 얼른 사과해.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뺨을 때리면서 형수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이런 상황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가를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싸워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결국 남편은 가족들과 연을 끊게 되었고 형제들과도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면서 우리 부부가 중요하지 시댁에게서 벗어나는 게 필요했다고 저를 애써 위로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나 너무 여보한테 미안하고 신경 쓰이는데 그냥 내가 갔어야 되는데 여보한테 너무 미안해. 가족들이랑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랑 다 틀어져 버렸잖아.
지금이라도 우리 바로 잡자. 어때? 여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맞잖아. 나 때문에 많이 놀랐지? 놀라게 해서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 여보가 제일 놀랐겠다. 나 큰형수랑 작은형수가 이렇게까지 여보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지는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은 거야. 참지 말고 다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어렴풋이만 알았지 이 정도일 줄은. 거기다 우리 엄마도 한통속이었다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억장이 무너지더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보, 내가 그냥 김장을 갔다 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 여보한테 소중한 가족들인데 시댁 식구들 전체랑 등지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내 편 들어준 건 고맙지만 우리가 한번 숙이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여보, 오히려 잘 된 거야. 여보가 계속 우리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여보 건강에는 물론이고 우리 아가한테도 당연히 안 좋아.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여보랑 우리 아가가 무사한 게 먼저라고. 그래도 여보, 내가 여보랑 가족들을 멀어지게 만든 거잖아. 여보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아가를 위한 선택이라는 건 나도 동의해. 맞는 말이고 여보의 결단인 거니까 나는 따를 거야. 물론 나한테 부담도 적은 게 사실이야. 그래도 난 여보가 걱정돼. 여보야말로 이렇게 착해서 어떡해. 난 정말 괜찮다니까. 형들도 다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 형수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우리 여보를 괴롭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말이야. 나만 몰랐지 나만. 여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말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알겠지? 내가 여보랑 우리 아가를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난 걱정 말고 우리 행복이랑 아가만 생각하자. 알겠어 여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덕분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네. 나 정말 아가랑 만날 날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 여보, 그거면 된 거야. 나도 우리 아가랑 만날 날만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보, 먹고 싶은 거 없어? 우리 아가가 뭐 먹고 싶대? 남편은 전적으로 저와 아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줬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과 정반대인 남편의 모습에 든든하고 고맙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사실 시댁 눈치가 보여서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지 않을까요? 물론 천륜인 가족들을 안 보고 살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가가 무사히 태어나는 게 제게도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애써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제어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남편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준 일에 부응하는 일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걱정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짱 도루묵 헛수고인 거잖아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님, 서방님, 큰형님, 작은형님 모두와의 연락을 끊고 살았고 친정가족들의 축하만 받으면서 저와 남편의 아가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정가족들이 사돈에 대한 말을 일절 안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미리 저를 위해 다 이야기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배려심 넘치고 착한 이해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이 돌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시댁에 찾아가 큰형님과 작은형님 뺨을 때리던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가가 세상에 태어나고 정신없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어린이집에 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조금의 여유를 찾고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저를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미정이 좀 봐 얘들아. 정말 얼굴 확 피었지 않니? 결혼하고 초반엔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제일 부러운 건 시댁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제사도 안 가, 김장도 안 해, 명절 때도 편하게 친정에만 가면 되고 음식하느라 뼈 빠질 일이 없잖아. 아 정말 부럽다 정말로.
어, 솔직히 너무 편해. 우리 혜진이 태어나기 전에는 혜진이가 유산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나 모든 걸 신경 쓰면서 살았잖아. 그 전에 2번 유산된 것도 정말 시댁 스트레스 때문도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손이 동서들이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었거든. 제사면 제사, 명절이면 명절, 김장이면 김장. 다 같이 모여도 일하는 건 정말 나 혼자였어. 개부리듯 부리더라. 욕하면서 내가 뭘 하든 트집 잡고 그러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방관하셨어. 그냥 그러려니 하신 거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절망이었지. 그런 세상에서 해방된 게 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미정아, 언제 들어도 참 끔찍하다. 우리 시댁 신우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지독하긴 했다, 그지? 너 혜진이 가졌을 때 4개월 차였나? 그때 임신해서 김장 못 가겠다고 했더니 꾀병 부리지 말라고, 뒤지기 싫으면 오라고 그랬다고 했었나? 그치? 진짜 인성들 너무한 거 아니네. 야, 나였어도 내 아내가 그렇게 괴롭힌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물론 뺨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희 그 착한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시댁 찾아가서 형수들 뺨을 착착 갈겼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혜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 시댁 식구들이 혜진이한테는 잘해줬겠냐고. 미정이도 얼마나 더 구박받으면서 시댁에서 종처럼 부렸겠어.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야. 이런 예정된 불행은 막는 게 맞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소중한 가족들인데 내가 다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너무 미안했거든? 그래도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도 일단 살아야겠으니까, 우리 혜진이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정리해줘서 시댁이랑 그런 꼴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있지. 너네가 부러워할 만해? 마음껏 부러워해? 그래, 아주 부럽다, 부러워. 미정이 너라도 자유의 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랑 얘는 명절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최악이잖냐. 최악의 시누이들이 제일 싫어. 시어머니도 얄밉고 다 알고도 모른 척 지는 나가서 TV나 보고 쉬는 남편이 제일 얄밉기도 하고. 미정이 너는 착하고 사랑꾼인 남편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 그럼 당연하지. 난 남편한테 항상 고마워한다니까. 아직도 팔불출이고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혜진이한테도 너무 잘하고, 오히려 그 시댁이 없어지니까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더 잘하는 거 있지. 어머, 그래? 그럼 진짜 더 좋잖아. 하긴 너희 남편도 가족들이 있다가 없는 거니까 옆에 있는 친정 식구들을 대신 더 챙기려고 하나 보다. 사람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없어지면 그만큼 횡하고 그리울 수가 없다니까. 하긴 그것도 그래. 왜 있잖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바로 안다고. 있다가 없는 게 그렇게 그립지. 있을 때 잘할 걸 후회도 하게 되고. 미정이 너희 남편은 안 그래? 시댁 식구들 그립기는 할 텐데 너한테는 말 잘 안 하나? 그런 말은 없었는데 너희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소식 끊고 산 지 4년인데 그럴만 하겠네. 내가 남편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고마워 얘들아. 남편 좀 잘 챙겨줘야겠다. 미정아, 그렇다고 다시 시댁이랑 연락하고 지내면서 그 수모를 겪고 살라는 얘긴 절대 아니다. 알지?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서 사는 게 제일 좋지. 맞아. 그냥 남편이 가족들 그리워하는 것 같으면 더 잘해주라는 거지. 뭐 먼저 시댁에 연락을 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이런 말은 절대 먼저 꺼내지 말고. 알겠지? 미정이 너도 너무 착해서 우리가 걱정이 되잖냐. 친구로서 친구가 힘든 길 가는 건 정말 뜯어말리고 싶거든. 고마워. 알겠어. 너네 말대로 할게. 남편한테 조금 더 신경은 쓰되 절대 먼저 시댁이랑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지 않을게. 제일 친한 단짝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저를 걱정해주면서 시댁과 다시 연락하면서 지내는 건 절대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조언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더 잘해주는 건 너무 좋지만 그만큼 시댁 식구들에게 특히 친했던 아주버님, 서방님이랑 소통을 안 한다는 게, 천륜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었다는 게 남편에게 응어리처럼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그동안 혜진이 키운다는 핑계로 외면해온 것 같아서 미안해지더라고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여서일까요? 요즘 들어 부쩍 남편이 영화나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형제들이 나오는 거나 부모 자식이 같이 나오는 장면들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남편들이 자꾸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동안 남편의 이런 감정들을 외면해왔던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친구들이 해줬던 조언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결국 남편의 속마음을 제 귀로 듣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저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시댁과 관계를 이어가자고 하게 될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시댁과 등지고 살면서 편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혜진이를 무사히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고, 오로지 혜진이와 남편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생활이었으니까요. 제가 무엇을 하든 구박받을 일도 강제로 노동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이 삶을 다시 포기하고 또 평생 시댁 사람들한테 시달릴 생각을 하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 두렵고요. 차라리 남편이 다른 생각 못하게 혜진이 동생을 가지는데 더 집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이런 일로 소가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시댁 사람들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두 번의 유산이 모두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괴로워할까봐 말은 못했었지만요. 친구들은 모두 시댁과 다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또 저도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댁과 다시 붙어서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감당해야 하는 것이 평생 늘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자꾸 시댁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또 그걸 보는 제가 괴롭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가족과 남편이 등지고 살게 만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검색하기도 하고 친구들 말고 다른 커뮤니티에 올려볼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찾아보니 가족과 남편이 등지고 살게 만든 사람에게는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들 투성이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소통이 되는 수준이었다면 그만한 스트레스에 시댁에 가기 싫다는 스트레스가 극심하지도 않았었겠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지만, 시댁에서 만난 시어머니와 큰형님, 작은형님 모두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게 정말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단순히 막내로 들어온 동서라서 무시하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하나? 제가 나서서 해야 하는 걸까?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식사 한 번씩 같이 하면서 서서히 참여하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연례 행사들에 참여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댁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해주는 것이 남편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자꾸 드네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관심사랑 취미가 뭐였는지 되짚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새롭게 유대관계를 쌓아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남편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형수님들의 뺨을 차례로 때린 건 이유를 떠나 잘못된 행동은 맞으니까요. 물론 통쾌하고 고맙고 고소하긴 했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정말 시댁 가족들과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줄 모르고였죠. 유연성과 용서의 마음이 중요한데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물러서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의 실수와 부주의함을 용서하고
변화와 어려움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아마 저는 시댁 식구들과 이전처럼 계속 연례 행사 때마다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요구를 존중하며 상호 간의 타협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시댁이나 친정가족들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고생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 그 관계를 되돌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 주변 이야기들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실 분 모두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남편이 다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관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무너지면 남편도 우리 딸 혜진이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여가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를 다른 것으로 계속 돌리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남편한테 못할 짓을 하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편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 가장 각별했던 작은 아주버님에게만 연락드려서 둘의 관계를 회복하게 돕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댁 식구들 전체로 변하게 되면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도 좋게 받아주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가족들 관련 내용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면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저는 남편과는 반대로 시댁 이야기가 TV 프로그램에 나오면 자꾸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괴롭혔던 시절이 떠올라서 한숨이 나옵니다. 남편을 의식하기 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자꾸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과 딸 혜진이는 저를 되려 걱정해 주더라고요. 아닌 척 넘어갔지만 사실 두렵습니다. 여보, 거부 갈등 이야기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푹 쉬어? 혹시 무슨 일 있어? 맞아, 엄마. 요즘 통 엄마가 잘 웃지를 않아. 엄마, 무슨 걱정 있지?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고. 나 엄마 딸이잖아. 얼른 말해봐, 엄마. 엄마가 그랬잖아. 나눠야 고민이 줄어든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여보도 혜진이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 이렇게 바로 걱정들을 해주고 말이야. 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돼서 공감돼서 한숨이 나왔나 봐. 별거 아니야. 여보답지 않게 그랬단 말이야. 알겠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주고 알겠지? 난 늘 여보 편이잖아. 여보 편을 두고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빠. 엄마는 아빠를 놔두고 혼자 고민하면 안 돼? 바보야, 바보. 그러면 엄마한테 우리가 있잖아. 알지요. 고마워, 우리 딸. 여보도. 이렇게까지 시댁 식구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시댁에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결혼 후 한 달도 지나지 않고 불려간 저는 무엇 때문에 모이게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죠. 막내 동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는 하루 전날 와서 잤는데 매사 그런 식으로 늦게 오면 곤란하지. 기본이 안 되어 있네. 단체 생활 처음 해봐? 저는 오늘 무슨 일로 모이는 건지도 전혀 몰랐어서요. 아침 일찍부터 해야 하는 일인가요? 죄송해요. 오늘 어떤 일부터 하면 될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변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하나도 봐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다 동서가 하면 될 것 같네. 여기 시댁의 구석구석 먼지 안 보이게 다 청소하면 돼. 나랑 형님은 나가봐야 하니까. 네? 저 이제야 왔는데 두 분은 나가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집 전체를 제가 청소해야 되는 건가요? 어쩌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들은 대로야. 집안 청소 싹 해놓고 우리 영화 보러 갔다 올 거니까 영화 시간 끝날 때까지 다 해놔.
우리는 미리 우리 몫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말이야. 아무리 처음에도 그렇지 그 기가 찬다는 표정은 뭐야? 그러니까요, 형님. 아, 정말 우리가 뭐 부당한 일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그 표정 대체 뭐야? 우리한테 뭐 대놓고 시위하는 거야? 아, 이럴 시간이 어딨어. 얼른 벌레 빨아서 쭉 짜가지고 방 구석구석 닦지 않고. 이걸 저 혼자 다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머님께서도 그러라고 하신 거고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댁으로 불이 나게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시댁 집안 구석구석 다 저보고 청소하라고 하시고 두 분은 영화를 보러 갔다 오시겠다고 하시고 전날에 와서 주무신 거 말고 어떤 일을 하신 거죠? 말이 참 많다, 막내 동서. 그런 걸 싸가지 없다고 하는 거야. 손이 동서들이 하라면 해야지 따박따박 말대꾸야. 이건 우리끼리 하는 건데 갑자기 어머님 얘기가 왜 나오지? 어머님이랑 아버님 절에 가셨잖아. 그때 우리가 다 청소해놨어. 막내 동서 들어오기 전에 말이야. 이제는 막내 동서 차례 아니야? 이걸 안 하겠다는 거 뭐 우리 집안 사람으로 살기 싫다는 거나 다름없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형님 정말 막내 동서 혼 좀 내줘야겠어요. 아, 깜빡하고 안 할까봐 말해주는 건데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놔야 돼. 알겠지? 막내 동서 우리가 작년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막내 동서 차례야. 우리는 영화 시간 다 돼서 이제 가볼 테니까 우리 오기 전에 청소 다 해놔. 알겠지? 굼뜨기 하면 다 못하니까 빠르게 움직여. 저 못하겠어요. 두 분이서 영화 보고 오셔서 하세요. 저는 다시 가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당해요. 집안 행사도 아니고 시댁집 청소를 왜 며느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이 얼얼해졌습니다. 큰형님이 저의 뺨을 때린 것이죠. 옆에서 작은형님은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눈앞에서 사람이 맞았는데도요. 정말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악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맞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더 맞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해놓는 게 좋을 거야. 안 하고 그냥 가면 우리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왜 나대, 막내 동서. 여기 시댁이고 우리 다 며느리들이잖아. 같은 처지라고. 선배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후배 주제에. 막내 동서 주제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시작인데. 구석구석 잘 청소하고 있어. 우린 진짜 가봐야 되니까. 가요 형님. 영화 시간 늦겠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청소해놓지 않으면 다음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정말 매년 시댁에 들러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청소를 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 김장할 때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는 걸 보다 보니 시어머니가 큰형님에게 어떻게 집안일을 하게 됐는지가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작은형님에게 물려줬고 이제 끝판왕으로 막내로 제가 들어왔으니 이 순간만 기다린 거죠. 그 세월 동안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뭐만 하면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한 달 차 이런 일을 당한 것을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시댁 식구들과 너무 사이가 좋은 남편에게 이런 일을 말해서 괜히 사이가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많아질 줄도 모르고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큰 화근이었죠. 그 뒤로 그런 일을 당해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고 저를 제외하고 시어머니, 큰형님, 작은형님이 모두 한통속인 게 참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는 의견 따위는 내서는 안 되는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했던 것도 물론 원인이 되었겠지만 사실은 언제 또 시댁 식구들이 저를 불러서 괴롭힐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계속 깔려 있었기 때문에 유산이 2번이나 되었던 게 아닐까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생각을 하자니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언제 모여야 하는지 절대 미리 알려주는 일이 없고 가보면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시댁에 전날에 와서 잤다면서 바로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일을 시켜서 큰형님, 작은형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멱살을 잡히기도 했었으니까요. 어머님, 큰형님이랑 작은형님이 제가 막내 동서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괴롭힙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청소도 음식도 모두 제 몫이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같은 뜻은 아니시죠?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저를 괴롭히지 않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거 우리 철호한테도 이야기했니? 힘들다고 남편한테 바로 일러 바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버릇이 나쁜 거야. 아주 고약한 거지. 뭐 이야기 됐음. 철호 성격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테니 아직 얘기 안 한 거구나. 그건 잘했다. 네,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랑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기가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런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계속 제가 시댁 식구분들이랑 좋게 지내려면 어머님께서 조금 중지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당연히 막내로 들어왔으면 그런 일도 도맡아 해야지. 그걸 나한테 와서 조절해달라고 하는 거냐? 나도 다 그렇게 시집살이 했다. 너만 편하고 싶다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니겠니?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큰 새아가랑 작은 새아가한테 앞으로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이야기 할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하나 더 해라. 어머님, 어떻게 제 멱살을 잡고 그런 말씀. 갑자기 배가. 어머니, 저 임신한 상태인데 이렇게 아프면 우리 애기 어떡해, 어머니. 어디서 엄살이니? 택시 타고 병원 가봐라. 하여간 몇 마디 했다고 바로 꾀병 부리는 거 봐라. 고얀 것. 일 나가마. 알아서 가거라. 그게 첫 번째 유산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해결되긴커녕 오히려 괴롭힘이 더 심해졌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된 괴롭힘으로 두 번째 유산까지 겪었고요. 남편이 나서서 시댁의 민낯을 알게 되고 시댁에 찾아가서 큰형님과 작은형님 뺨을 차례로 때리는 결단이 없었다면 저는 우리 딸 혜진이를 또 잃어야 했겠지요. 이런 기억들 때문에 도저히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자고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난 지 4년. 제가 없는 시댁에서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저한테 시키던 집안일을 다 해내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다시 연락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해서는 다시 그런 스트레스와 괴롭힘을 감수해야 하겠지요. 정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저라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댓글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로 응원과 조언 남겨주시는 분들께 큰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이랑 풍파를 겪고 해방된 워킹맘인데요. 요즘은 이 사연 채널을 듣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주변의 권유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쓰는 글이 꼭 채택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저에겐 아주 쓴 교훈이 되었던 사건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난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털어내 보려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집은 어렸을 적부터 부유했어요. 금전적인 결핍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죠. 가지고 싶은 물건이 무엇이든 원하면 가질 수 있고 교육을 받는데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힘을 길러주는 양육자의 역할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은 저희 남매가 충분히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넘치지 않게 딱 알맞은 만큼 제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역시 부모님께서 넘치지 않게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갖게 해주지 않으셨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어릴 적부터 절약의 습관을 기르게 하셔서 받는 용돈 한에서 웬만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 덕분인지 성인이 되어 저도 남동생도 돈을 벌게 되면선 따로 손을 벌리지 않고 소소하게 용돈을 드리며 화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저희를 얼마나 기특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나 남동생이나 결혼하게 될 상대방이 있었는데요. 친정엄마는 특히나 제가 잘못된 남자를 만날까봐 노심초사하셨어요. 남자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길이 펼쳐지는데 그 사람을 완전하게 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절대 우리 집안 재력 이야기는 하지 마. 진이 너가 아니라 돈을 보고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엄마 말 알겠지?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딸을 뭘로 보는 거야? 나도 연애하면서 남자 보는 눈 키웠어. 아빠 같은 남자 만날게. 걱정하지 마. 사실 친정엄마가 이러시는데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 전 여러 남자들에게 데이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엄마는 연예인 제의도 받았을 만큼 예쁘장한 외모를 지니고 계셨는데요. 그 때문에 처음엔 엄마의 외모만 보고 좋아한다고 온갖 사탕발림을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면 양아치나 논팽이였던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진국인 아빠를 만나 그제야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를 만들었다 하면 전전긍긍하셨고 나중에 엄마가 털어놓으신 말씀을 듣고서야 노심초사하신 것이 이해가 되었죠. 그러다 저에게도 하나의 운명이 찾아왔는데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이 자신의 사촌오빠가 아직 장가를 안 갔다며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말에 나간 자리였지만 마음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상대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남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아시나요?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결혼 상대를 첫눈에 알아본다는 말이요. 저는 남편을 처음 본 순간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정말로 별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만나자마자 주고받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번개풀에 콩 볶아 먹듯 6개월 정도의 연애 후 바로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때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저처럼 한 명의 남동생이 있고 홀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조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손수건을 꺼내드려야 하나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그제야 남편이 말리면서 엄마, 이 사람 당황하니 그만 우셔요. 자기야, 엄마가 나 장가 보내려니까 너무 섭섭한가 봐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아들 보내는 게 섭섭하실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펑펑 우실 줄은 몰랐기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너무 주책스럽게 눈물을 흘리셨다며 민망해하시자 제가 도리어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내는 게 너무 외롭고 섭섭하여 그러는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까지 강한 분을 처음 봐서 그런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결혼식장까지도 어찌나 오열을 하시던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절 따로 찾아와 시어머니에게 무슨 다른 일이 있냐 물으실 정도였네요. 아니, 별일은 없어, 엄마. 내가 권서방은 일단 믿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사돈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아들 사랑이 너무 별나 보이는데 엄마 우리 딸이 그런 시댁에 시집가는 거 걱정스러워.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적에 아버님 잃으시고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며 사셨대. 그래서 더 애틋하신가 봐. 전 실제로 시어머니께서는 국밥집을 운영하며 남편을 힘들게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냐 하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걱을 맞아 울면서도 식당 쪽방에 새우등을 하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그렇게 어떻게든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꾸역꾸역 살아내셨다 합니다. 제가 어찌 일이 상세하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겠나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다 본인 입으로 3시간, 4시간, 가끔은 하루 종일도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그 시댄 말이야. 여자가 과부인 게 흠인 세상이었어. 여자가 과부라 이유로 사내들이 얼마나 없인 여겼는지 몰라. 내가 철저히 약제했던 거지. 다행인 건 내가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었단 거야. 그런 것들 다 모르쇠 하고 아들만 보고 자랐어. 우리 아들 하나만. 사실 친정엄마의 걱정을 기우라 생각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실제로 시어머니의 애착은 심하긴 하셨어요. 일단 가장 거슬리는 것부터 말하자면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경향이 너무 컸습니다.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죠. 시어머니 본인도 과할 정도로 영양제를 드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하려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기고 말았죠. 아가야, 내가 챙겨준 그 비타민이 있지? 종합 비타민뿐만 아니라 비타민 B, C, D, 그 오메가3, 밀크시슬 다 챙겨줘야 돼. 네가 약통에 넣어놓고 날마다 챙겨줘야 한다. 하루라도 걸으면 안 돼, 우리 아들. 네, 어머니, 오늘 챙겼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이 사람이 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좋은 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지. 내가 유튜브에서 다 보고 확인했다. 아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이야. 아, 네, 어머님. 저는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됐고. 그대로 끊지 말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바꿔라. 제 딴에는 분명 걱정되어 한 말이었는데도 불같이 화를 내시니 저도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그러다 제가 본격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건 임신을 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보통 임신을 하고 나면 아무리 평소 며느리에게 나쁘게 대했던 시어머니라도 며느리를 챙기려 드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혹여나 저희 임신으로 인해 자기 아들이 고생이라도 할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원체 몸이 허약하니 한약 같은 거 잘 챙겨줘야 하는데 네가 괜히 임신했다고 못 챙겨주고 네 먹을 일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니? 그리고 밤길 위험한데 괜히 심부름 시키지 말아라. 전번날 뉴스 보니까 세상에 밤눈 어두운 사람이 길 잘못 걷다 차에 치였다고 하더라. 어머님, 저 아드님 그렇게 안 부려먹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난 네 말 못 믿는다. 아무튼 난 할 말 전했다. 꼭 그대로 이행해라. 내가 살아있는 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 황당했죠. 손주를 뵌 며느리에게 남편 몸보심 시켜라, 심부름 시키지 말아라 명령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 먹이겠다고 먹을 것을 사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웬일로 저를 생각하셨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뭘 사오시려나? 배고픈데 얼른 오지. 나도 기대되네. 어머님께서 챙겨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검은 봉다리에 들린 것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필 족발과 보쌈을 가득 사오신 겁니다. 분명 제가 전번날 입덧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이죠. 이날 일이 크게 제대로 터지고 말았는데요. 저는 당시 입덧으로 크게 고생 중이었지만 사오신 정성을 봐서 한 젓가락은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족발을 집자마자 치미는 냄새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속을 개워내고 말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기분인데 시어머니 못마땅하다며. 아이고, 너 왜 그리 유난이니? 난 임신했을 때 뭐든 잘 먹었는데 아무리 입덧이 심하다지만 너무 오바 아니니?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오바를 하겠어요. 저 지금 입덧 심해서, 정말 심해서 저런 음식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정성스레 사온 보쌈과 족발을 꼭 이렇게 변기통으로 버려야 하니? 네가 그러면 우린 밥맛 다 떨어지지. 그리고 저게 다 얼마치인데 아까워라, 아까워. 어머님, 이게 제 탓인가요? 저도 힘들어요. 됐다, 말을 말자. 네가 하도 내 아들 생각만 한다고 징징대서 사왔더니만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지 상전이야. 다음부터 이런 거 일체 안 갖다 바칠 줄 알아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잘못한 게 누구인 것 같나요? 제가 일부러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못 먹은 것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화를 내더니 갑자기 사온 족발과 보쌈을 죄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더군요. 제가 먹질 않으니 누가 먹겠냐면서요. 이런 유치한 행동이 다 있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토사물을 묻힌 채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날선 눈으로 절 보더니 그 다음 행동은 자기 아들에게 팔짱을 턱 끼곤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며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저를 경악하게 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나 정말 속상해.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럼 내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게, 그냥 어떻게든 먹어보지. 아니, 먹는 척이라도 하든가. 뭐? 아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꾀병 부렸어? 남편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제 엄마 편을 들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은 이미 마마보이의 전형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후 저와 남편은 한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서로 쳐다보지 않고 어쩌다 마주치면 그냥 돌아서서 각자 밥 먹고 잠자는 동거인의 형태로 지냈어요. 그럼에도 다시 어찌저찌 남편과 화해에 단추라는 걸 끼게 된 건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이었죠. 같이 병원 검진을 가고 미래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은 가정이 제게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제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하루 3번 연락 오셔서 아들 안부를 물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일부러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취하시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막달이 되어가며 저도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오로지 태어날 아기만을 생각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사 같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날 저에게 연락도 없이 달려오셨어요. 사실 저는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 안 오시길 바랬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순 없었죠. 세상에 우리 아들 쏙 닮은 손자네. 우리 아들 닮았으면 머리도 좋을 거고 뭐든 척척 잘해낼 텐데 아유 눈동자 똘망똘망한 것 봐라.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아주 똑같네 똑같아. 네. 아 그래 아가 너도 고생 많았다. 애 낳는 게 뭐 큰일은 아니겠지만 첫애니 아팠을 게지.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몇 백씩 턱턱 내고 그 극진한 간호를 받았는데 뭐 힘들 게 있었겠니? 전 출산 당시 아이가 나오지 않아 수술까지 가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진통이 길었는데요. 그렇게 진통으로 힘들었던 제게 내뱉는 말이라곤 저런 말뿐이니 옆에 있는 친정엄마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친정엄마가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집에 와 계셨는데 엄마 역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사돈, 그래도 우리 딸아이가 출산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다 얼마나 애가 타던지요. 이러다 우리 딸 잘못될까 손주 잘못될까 봐 손에 땀이 다 났다니까요. 예. 근데 뭐 우리 때 내 낳는 게 별일이었나요? 요즘 애들은 산후조리원이니 뭐니 너무 요란을 떠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쑥 나오면 될 일을 가지고 전 아들 낳고도 곧장 공장에 일하러 갔는데요. 아무튼 산후조리원이 다니면서 몇 백씩 낸다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제가 애 봐준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싫다 하더라고요.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엄마는 표정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굳이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꺼내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조차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조리원에 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펄펄 날뛰었어요. 자기 아들 돈으로 조리원 비용을 결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자신이 직접 돌봐주시겠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했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원 비용은 저희 엄마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러니?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난 또 내 아들 등골 빼먹나 했네. 몇십도 아니고 몇백이 턱턱 나가는데 어찌 아깝지 않을 수 있겠니?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말아라. 너도 진정한 엄마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근데 너희 집은 풍족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결제하실 생각을 다 했다니? 아이고 돈을 차지할 줄 모르시네. 제 말에도 당당하게 말하시던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결제하시는 거란 말에 그제야 안심하고 되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 재력에 대해선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제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희 엄마께서 좋은 산후조리원 고르신 걸 사치라고 생각하고 비웃더라고요.
장모님, 요즘 장인어른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저 나중에 구두 한 벌 해주세요. 구두가 낡고 해졌는데 이제 외벌이로 전향하려니까 좋은 거 사기 힘들 것 같았어요. 농담입니다. 남편은 우스갯소리랍시고 저희 엄마에게 갖고 싶은 구두를 사달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러고선 뒤돌아 저에겐 장모님이 경제적으로 무리하시는 것 같다고 속삭이더라고요. 저러다 장인어른한테 한 소리 들으시면 어쩌려 그러신데? 저번에 보니까 들고 계신 가방도 브랜드인 것 같던데 당신 친정 형편엔 무리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엄마가 결혼 전 집안에 대해 얘기하지 말란 충고를 생각해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두고 별의별 말들을 쏟아내더니 저들끼리 쏙 육개장을 먹으러 가버렸어요. 엄마, 시장한데 우리 육개장이라도 뭐 먹으러 갈까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까부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던데. 그래, 그러자꾸나. 마침 엄마도 배고팠는데 요 앞에 육개장 아주 잘하는 집이 있댄다. 거기 가서 한 그릇씩 하고 오자. 우리 아들도 고생 많았다. 출산 휴가 내고 애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애 낳느라 온갖 진통을 겪은 건 산모인 저와 돌보신 엄마인데 기가 찼죠. 친정엄마 또한 한참이나 시어머니 욕을 쏟아내시더군요. 너희 시어머니는 왜 온 거래니? 몸 아픈 며느리한테 기어이 와서 하는 말이라곤 저런 시답지 않은 말들 뿐이고 세상에 별나다 별나.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는 잔 걱정이 많으신 분이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거나 재단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경박스러웠는지 예상 가시겠지요? 그날 겨우 엄마를 돌려보내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최대한 마주치지 말아야겠다고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들 집착은 손주 집착으로 번지신 건지 시어머니는 이젠 손주가 보고 싶다며 이틀 걸러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언제 우리 똘망이를 볼 수 있단 말이야, 어? 나는 그 눈동자를 봐야 잠이 오겠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많이 피곤해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늘 이 한마디만 하고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셨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며 막았어요. 아직 아기도 너무 어리고 저도 힘드니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요. 남편도 저의 태도에 결국은 자기가 한 발 접고 물러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어요. 더 이상 잔소리를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육아를 갓 시작했을 때 당시 남편은 야근도 없고 꽤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덕분에 독방 육아는 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라며 회사 메신저까지 보여주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외벌이로 일하는 남편에게 회사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제 나 혼자 버는데 열심히 벌어야 하잖아.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이해해야지.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남편에겐 그렇게 말하며 눈물로 독방 육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답니다. 물론 남동생이 도와준다고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동생도 직장 생활을 하는 처지라 바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고, 힘들지만 혼자 육아를 해나가다 보면 다른 엄마들처럼 어느새 양육을 터득해 나갈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한 아이를 먹이고 재이고 그렇게 키운다는 것은 제 생각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잠 못 자는 건 물론이고 손목이 끊어져라 아파오는데 어느 순간 손목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찾아가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안쓰러운 눈길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씀에 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상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손목 건초염인데 상태가 많이 심각해서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로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수술까지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은 조금 일찍 왔다면 휴식과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면서 수술을 권하셨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잠시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손목 수술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친정엄마는 왜 지금껏 미련하게 말하지 않았냐면서 질책하시더니 제게 아이 봐주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사실 허리가 조금 불편하셨어요. 재작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아이까지 돌봐주시기엔 너무 무리잖아요. 미안한 마음에 괜찮다고 했더니 엄만 기어코 짐을 챙겨 오셨더라고요. 엄마, 너무 고맙고 미안해. 손주 봐주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맙긴. 나 우리 민준이 보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 쓸데없는 말 말어. 근데 권서방은 오늘도 늦는 거야? 뭔 회사 야근이 이렇게까지 끝나. 그런가 봐.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회식 있으면 12시 넘어 들어오는 날도 있거든. 우리 권서방 힘들게 일하네. 오늘 권서방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야겠어. 생각해보니 내가 그간 신경을 못 써줬네. 엄마는 심지어 남편 일하느라 힘들었겠다며 좋아하는 장조림 반찬에 계란말이에 음식까지 준비해 상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허겁지겁 먹기 바쁘더라고요. 저 같으면 고마운 마음에 장모님 감사합니다 하며 작은 선물이라도 사들고 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일절없이 몸만 덜렁 와서 피곤하다는 둥 불평만 잔뜩 늘여놓는데 이기적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이는 잘 때 가장 예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 남편은 그때만 잠깐 아기를 보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가 핸드폰 게임을 하다 잠에 들었지요. 한마디로 신용만 할 뿐 전혀 육아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친구와 주고받는 문자였는데 내용이 무척이나 깨름직하더라고요. 야, 오늘도 그럼 거기 술집 고? 나 집 들어가기 싫다. 집 가면 애 봐야 해. 장모님까지 있다. 마누라도 있어. 쓰리콤보야. 그럼 무조건 가야지. 칼퇴하고 가자. 네, 기막히게도 남편의 야근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껏 야근을 핑계로 회식을 핑계로 술을 먹고 돌아다녔던 거고 깜찍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와 엄마를 속여왔던 거였어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당장 남편을 불러들였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패대기 치며 진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속이려 하지만 다 봤으니까. 그동안 집 들어오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어? 아니, 난 그게 아니고. 여보.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급하게 자기가 힘들었다는 둥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하다는 둥 변명을 늘여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곰탕을 주시겠다며 집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가 집에 잠깐 집을 갔다 놓고 올 겸 본가로 가셨는데 그 틈에 구태여 오겠다고 하신 걸 남편과 대판 벌이느라 깜빡하고 있었던 거지요. 시어머니는 현관문 밖에서 이미 소리를 들으셨는지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며 성을 내시더군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 하나하나 문자 내용까지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깟 일 해가지고 내 아들을 잡는단 말이야? 너 왜 이렇게 속이 베베 꼬여있니?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한 제게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설교를 하시더군요. 육아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건데 그럼 네가 하는 게 맞지? 내 아들이 그것까지 도와줘야 하니? 거기다 니네 친정엄마까지 있다며 그럼 된 거지. 여자들이 애 하나도 못 보이는 게 말이 됐니? 어머님, 남녀 분별 없이 육아는 같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엄마도 몸이 편치 않으신데 와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도와줬다면 아픈 엄마가 오실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이 아이 남편 자식이기도 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할 아이라고. 저도 모르게 억울한 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고 있는데 거기서 남편은 자기 엄마 뒤에 쏙 숨더니 제 눈치만 흘긋흘긋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고 싶지 않아 울면서 남편에게 앞으로 육아는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꾸하듯 시어머니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 말라며 내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묻혔다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팽팽한 접선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무렵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신 친정엄마께서 의아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기세 좋게 자기보다 젊으신 사돈이 왜 육아를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껏 비꼬더군요. 제가 그 소리에 나자빠질 것 같은 표정을 짓자 엄마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사위가 육아를 돕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내셨어요.
엄마까지 가세하고 나서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남편은 급기야 꼬랑지를 빼며 자신이 육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그만해. 나 이혼하는 거 보고 싶어 그래?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거고 같이 육아할 거야. 뭐? 아니 그럼 네가 무슨 그런 고되고 힘든 일을 한다는 거야? 안 돼. 시어머니는 안 된다, 남편은 자신이 하겠다 하며 우스운 모양새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느꼈는지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안 되겠다. 내가 와서 돌보마. 그럼 됐지? 내가 요 몇 시간 니네 친정엄마처럼 해준다고. 이참에 내 아들 쏙 닮은 손주도 보고 좋네. 대신 용돈은 챙겨라.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는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용돈까지 달라 하시며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건 곧 죽어도 싫다 했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엄마를 설득해 집에 들어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도 남편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까지 눌러서 자기 집을 차곡차곡 다 채워 놓으셨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에 날강도가 들어앉은 기분이었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돌보았냐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절대 아니었어요. 일이 2배, 3배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이번 기회에 톡톡히 배웠답니다. 시어머님 밤만 되면 쥐포를 구워두셨는데 그 쥐포 굽는 것마저 자기는 눈이 침침해 가스레인지가 잘 안 보인다면서 쥐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잠시 집으로 돌아가신 친정엄마는 만만치 않은 성격의 시어머니가 들어앉은 게 못내 마음이 쓰이셨는지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돈어른, 오늘은 별다른 거 안 시키디? 너 괜찮아? 엄마가 갈까? 괜찮아 엄마, 곧 가실 거야. 나도 이렇겐 같이 못 살겠어. 친정엄마가 아빠에게까지 전달했는지 가끔은 아빠에게서도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문자를 남긴 뒤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정당히 육아를 맡기려고 한 것이죠. 기저귀 갈기부터 젖병 소독까지 육아일들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저 역시 무리하게 부탁한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만 정중히 부탁드렸죠. 그러자 바로 힘든 기색을 내비추시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민준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라고 하셨으니까 괜찮으시죠? 아, 그래. 아이고, 근데 내가 허리며 등이며 쑤시는데 애미야. 나 파스 좀 붙여야겠다. 파스 없니? 며칠 안 왔더니 아파 죽겠네. 파스요? 제가 조금 이따 붙여드릴게요. 먼저 기저귀부터 갈아주세요.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육아를 굉장히 버거워하셨어요. 결국 며칠 만에 조용히 가방을 챙기시더니 앞으로는 가끔 들르시겠다고 하며 그 좋아하시는 아들과 손주를 버려두고 스스로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엄만 곧바로 집으로 날아오셨어요. 정말 날아오셨다는 표현이 맞게 30분 만에 저희 집 앞에 도착하셨어요. 여기서 친정엄마 남편에게 자신이 육아를 도와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사위가 한 집에 사는 걸 불편해하는 걸 알기에 그리 물으신 거지요. 저는 다급히 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여기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면모를 보이더군요. 이젠 너무 봐서 실망스럽다는 말을 쓰기도 지겨울 정도로요. 사실 저는 아기를 돌보는 게 힘들어요. 장모님께서 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행보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와 제가 육아를 함께하는 동안 자신은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대학원 비용도 시어머니가 대주실 거고 생활비는 지금껏 모아둔 돈이 있으니 아껴 쓰자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자신은 지금껏 열심히 살았으니 당당히 그 권리를 누리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대학원에 가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거라는 확신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엔 남편이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할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전형적으로 끈기가 없는 타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그마저도 응원해주자고 하시더군요. 그 뒤 남편이 준비한 대학원에 합격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은 의외이긴 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며 밤샘 공부를 자처한다든지 오히려 회사 다닐 적보다 더 열성이었는데 그 모습이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조금 웃긴 면도 있었는데 갑자기 밥 먹다 다 같이 간식을 먹는 시간에 국어책을 들고 와 읽는 척을 하거나 유튜버의 미국 토크쇼 같은 걸 자막 없이 보며 웃더군요. 제가 생각할 땐 분명 못 알아듣는 게 분명했는데 자기는 마치 다 알아듣는 사람처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장모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고 되묻기까지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야 해외여행은 당연히 많이 가보신 분이었고
심지어 큰 사업을 하시는 아빠를 사업차 따라간 미국에서 5년간 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못 알아들을 리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학원에 들어가고 난 이후 마치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 듯 고고한 학자가 된 것처럼 굴었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의 행동이 거들어지는 건 당연지사였어요. 예, 너는 아주 호강한 줄 알아야 한다. 네가 박사 남편 둘 줄 어떻게 알았겠니? 네 엄마가 뭐래시냐? 아주 좋아하시지? 아직 박사도 아닌데. 네,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엄마인데 그래도 호칭은 제대로 불러주세요. 그래, 내가 네 엄마라 했나? 알았다. 여직 사돈을 사돈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네 엄마라 부르며 무시하시는 시어머니에겐 이제 대학원 다니는 아들이 있으니 잔뜩 헛바람까지 불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길을 세워주니 남편은 그게 더 좋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영어책을 읽으며 저희 엄마에게도 이것저것 알려주려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었지만 기분을 맞추겠답시고 권서방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그래 얼른 공부 마치고 좋은 곳에 가면 되겠어 라며 과일까지 깎아 놓아 주시며 응원해 주셨답니다. 남편은 자신이 고3 수험생이라도 되는 듯 엄마의 그런 대우들을 당연하게 받았는데 그 점이 다시금 제 가슴속에 화병에 불을 지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남편의 미묘한 행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미묘한 행동은 엄마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은 마침 해외 드라마가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가 눈이 나쁘셔서 자막에 잘 안 보이셨나 봐요. 저희 불편할까봐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다 저에게 내용을 물어보셨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피식 웃는 겁니다. 그땐 왜 웃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잠자리에 들면서 갑자기 엄마의 학벌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을 하셨다고 들어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 쉬운 내용을 이해 못하시더라고 하며 웃더군요. 제가 기분이 나빠 따지려 하니 이미 혼자 꿈나라로 간 뒤였고요. 저는 이게 남편의 명백한 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무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대학원을 다니자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 같았는지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저희 엄마에게 와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과외시켜드릴까요? 장모님 지금부터 영어 과외 하시면 치매 예방도 되고 좋아요.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네, 난 괜찮아. 권서방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게. 난 정말로 괜찮아. 엄마는 미국에서 살았다는 등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원체 안 꺼내시는 분이라 일부러 말을 삼갔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싸게 해드리겠다며 1시간에 2만 원을 부르는 거 있죠. 자기한테 특급 과외 받으시는 건데 이 정도면 싸게 해드리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사위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장모한테 돈을 받고 가해를 해주겠다는 말이 어딨습니까? 이때만큼은 엄마도 곤란한 기색으로 저를 흘끔흘끔 엿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무작정 집에 쳐들어오시던 시어머니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박사 될 사람이 해주는 과외인데 아무렴 사돈한테 해가 될까요? 하며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남편이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생활비는 사실상 저희 친정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엄마와 제가 아기 육아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은 언젠가부터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부족해. 나도 스트레스 좀 풀며 공부해야 더 잘 될 텐데 친구들이 마침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형편이 안 되잖아. 나도 가고 싶은데. 일부러 노골적으로 저런 말을 엄마 앞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럼 엄마는 사위가 힘들겠다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래 내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줄 테니 마음껏 스트레스 풀고 와 하며 흔쾌히 돈을 투척하셨습니다. 남편은 해벌쭉하며 그 돈을 들고 여행지로 놀러 갔고요. 병원 갈 돈도 아껴 쓰시는 엄마가 남편에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걸 보니 괜히 제가 속이 터지더라고요. 엄마는 사위가 저리 말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예상했지만 남편에게 한계에 온 듯 했습니다. 그 한계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온 것이 신기했을 뿐이었죠. 어느 날 남편은 아무래도 휴학을 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다 다시 공부해야겠다며 상의도 없이 휴학 신청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조차 구하려 하지 않고 정말 집에서 팽팽 놀더라고요. 그야말로 백수처럼요. 가끔 저녁에 나가 뭔가를 하다 들어오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차림은 멀끔했습니다. 못 보던 옷과 향수 같은 것들도 늘어났는데 스트레스 푸는 용이라 했습니다. 아, 그래. 사는 건 좋은데 여보,
일 안 할 거면 집에서 애라도 같이 돌봐줘. 그래야 우리 엄마도 집에 보내드리지. 아빠가 엄마 언제 오냐고 어제 전화 왔더라. 아빠도 엄마 없으니 외롭고 심심하신 모양이야. 장모님 조금 더 있다 가도 되는데? 나 안 불편해. 당신이 애를 안 돌보니 안 불편한 거겠지. 아무튼 엄마 보낼 테니 앞으로 대학원 안 다니는 동안은 당신이 애 돌봐줘. 저는 구태여 말을 더 덧붙이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라 말했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아파 요즘 들어 자꾸 파스를 붙이시고 신음소리를 끙끙 내시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런 면에선 내색하지 않는 분이라 저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분명 많이 아프신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대학원을 쉬는 김에 전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들를 작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도 보러 가셨고요. 엄마 역시 지금껏 많이 힘드셨는지 제 결정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떠나기 하루 전날 남편이 불현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께서 지금까지 아이 봐주셨으니 용돈이라도 드려야겠어.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지금껏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돈을 드리겠다며 생활도 궁핍하실 텐데 자신이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본심은 저희 엄마가 여기 있어주길 바래 하는 일이겠지만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성의껏 넣으라고 하곤 따로 돈 액수를 묻진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보고서 그야말로 기함하게 되었지요. 그날은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으로 제게 하와이로 관광을 가게 되었다며 친구들과 V자를 하고 있는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새삼 알록달록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며 온갖 멋을 내고 계시는데 문득 허리가 아파 끙끙대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오더라고요. 꼭 나도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상을 준비하기 위해 요리를 하다 친정엄마의 부탁으로 짐가방 안에서 칫솔을 꺼내게 되었어요.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양치질은 해야 하는데 칫솔까지 다 넣어버렸네. 알겠어 엄마 잠시만.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의 짐가방 속에 하얀 봉투가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준 돈봉투인 것 같았습니다. 나름 센스 있게 봉투까지 준비해 돈을 넣은 걸 보니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호기심이 들더군요. 봉투에 과연 얼마를 넣었을까? 그리고 나서 주변의 눈치를 보다 살그머니 열어본 봉투 안은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단돈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거의 1년간 허리 아픔을 참고 아이를 돌봐주신 엄마에게 겨우 5만 원이라니. 순간 저는 돈 봉투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은 걸 꾹 참고 지나간 세월을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동소리와 함께 하와이의 햇볕이 한국과 다르다며 사진을 보내오신 시어머니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예, 우리 아들 돈으로 호강하니 참 좋다. 우리 아들만은 효자가 어딨니? 너도 네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해라.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겐 하와이 티켓을 끊어주곤 저희 엄마에겐 단돈 5만 원을 봉투에 넣어 고생한 값이라고 친 것이었지요.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져보니 하와이 티켓 값은 무려 7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중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 그걸 어떻게 장모한테 줄 가상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이 돈이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는 남편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기, 우리 엄마한테 5만 원 넣었더라. 5만 원은 너무하지 않아? 최저시급으로 쳐도 하루 일당값도 안 되겠어. 우리 엄마가 여기서 당신 위해 우리 아기 위해 고생한 게 몇 달인지 알아? 거의 1년이야. 아이씨, 지금 고작 그거 가지고 부른 거야? 적어도 똑같이 대우를 해드려야지. 시어머니는 초호화 상품 끊어주고 우리 엄마 5만 원?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아니 솔직히 장모님은 일자무식이라 영어도 모르는데 뭐하러 그런 걸 끊어줘. 뭐? 남편은 그 후에도 장모님은 어차피 무식해서 가봤자 즐기지도 못할 건데 그럴 바엔 영어 좀 할 줄 아는 자기 엄마를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을 그간 철부지라고 생각했던 건 오해였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어요. 그토록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이혼이라는 결심이 그제서야 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 곧장 친정아빠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이 순간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차분히 제 말을 다 들으시더니 앞으로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이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상치 못한 일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저한테 귀뜸해 주시기를 남편이 최근 시어머니에게 그 작은 가게를 하나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가게이지만 매출이 잘 나오고 직원만 돌리며 가끔 일한 것 같다고요. 저는 전혀 그간 몰랐던 소식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남편이 아마도 가게에서 번 돈으로 하와이 티켓도 사고 씀씀이도 헤퍼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몰랐는데 그간 남편이 하나 둘씩 명품을 몰래 사들이며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었더라고요. 경악스럽게도 장롱을 파헤쳐 그것들이 진품인 걸 확인하고서야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엄마에게 용돈 타가고 달랑 5만 원을 넣어드릴 생각을 했다니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일단 남편 명의의 그 가게 건물을 사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빠의 말을 듣고 난 후 남편의 가게 안에서 조용히 남편을 기다렸지요. 제 손엔 이혼 서류가 찢어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왜 있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여기 갱신 기간 얼마 안 남았지. 가게 월세 올릴 거야. 관리비도 함께. 가게 매출론 감당 못할 만큼.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이 건물 샀으니까. 제가 말없이 조용히 남편을 응시하자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서류를 보여달라 했고 전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며 확인 사살 시켜주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자기 처지를 알았는지 태도를 급격히 전환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학원도 때려쳤고 이 가게 수입으로 살 예정이었다며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더군요. 휴학도 아니었다니 이 사람의 거짓말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 생각이었을까요? 만약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이 모든 것을 그냥 눈뜨고 당했을 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했고 남편은 가게를 빼앗긴 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회사 복귀를 준비한단 말은 들었지만 워낙에 이직을 자주 했던 터라 받아주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명품 사치로 긁은 카드값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버렸죠. 시모와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저와 저희 부모님을 찾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물론 칼같이 잘라내었고 이제 절대 보지 말자며 엄포를 놓고 왔답니다. 니네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다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내 실수다. 다 내 실수.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입에 발린 말은 됐어요. 아,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영어 알려주려고 했지? 우리 엄마 요즘 영어 교육 봉사도 하셔. 관심 있으면 들으러 와. 그렇게 두 사람을 깔끔하게 제 인생에서 제거하고 지금은 워킹맘으로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싱글맘으로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진 않지만 그래도 소중한 아들이 있으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